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내륙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며 낮 동안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는 저녁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60mm, 제주와 그 밖의 남부지방에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산재 보상이나 안전 책임을 파견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견법을 위반한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수산물 이력 추적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수산물을 어디에서 잡아 어떻게 가공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인데 수산물뿐 아니라 의약품이나 식품 등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가을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기상청은 동풍과 남쪽을 지나가는 기압골 영향으로 영동과 남부지방에는 저녁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가끔 구름만 낄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2도, 대전 19도, 광주 20도로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미세먼지 유입도 없어 오늘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들이 파견 근로자의 안전을 파견 업체에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과기정통부도 책임을 면키 힘들어 보입니다. 이성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9월 작성된 기초과학연구원 IBS의 근로자 파견 계약서입니다. 파견 근로자의 안전조치나 산재 보상을 파견 사업주가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산재 발생 시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 즉 기초과학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파견 계약의 특성상 파견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감독하고 배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견법은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3호의 사용자라고 정의하여서 YTN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들의 파견 계약서 문구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다수의 기관이 이같이 파견법을 위반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을 포함해 모두 8곳입니다. 해당 연구기관 대부분은 행정상의 실수라며 파견 근로자의 안전은 연구기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견 근로자들도 직접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기관에서 정한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계약서에서 지금 좀 불명확한 부분은 향후에 계약서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이런 내용이 지적됐지만 1년이 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견 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연구기관도 문제지만 이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과기정통부의 관리 소홀도 책임을 면키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 기여도가 적은 직원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주는 등의 부적절한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경제 분야 출연 연구기관 운영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면 KDI는 지난해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 업무를 수행해 연구 참여율 1%를 기록한 행정원 A씨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반면 지난 2016년 한 연구에 참여율 50%를 기록한 B씨는 공동저자에서 제외해 조치가 공정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한 C씨를 공동저자에서 제외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역시 참여율 각각 1%와 0.1%를 기록한 D씨와 E씨에게 공동저자 자격을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6년부터 2년간 KDI 등 4개 기관 직원 237명이 사전 신고나 승인 없이 1,269건의 대외 활동을 하고 활동비 9억 5천여만 원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 개정과 예산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당정청 대책위원회 회의 이후 이미 발표한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과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만큼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경쟁력 강화 대책을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데 당정청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만든 사물 인터넷 플랫폼이 세계 수산물 이력을 추적하는 서비스 개발 대회에 공식 기술 표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일본 수산물에 대한 불신감은 여전합니다. 수산물을 어디서 잡아 어떻게 가공했는지 이력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우리 연구진이 만든 사물 인터넷 플랫폼 올리옷이 사용됩니다. 독일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국제수산물 이력 추적 해커톤에서 공식 기술 지원 파트너로 선정된 겁니다. 올리옷 오픈소스를 이용하면 잡은 물고기의 어획량과 장소, 팔리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참치라든지 연어라든지 그리고 새우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하게 모든 수산물, 해양 생물에 적용이 될 예정입니다. 이미 올리옷은 103개 나라 11,600여 기업과 개발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가 개발한 이 기술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의약품과 식품,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이제 개발한 이런 부분들이요, 전 세계 한 25개 이상 산업군에서 데이터를 글로벌하게 공유하는 데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한 생산품 이력 추적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국제 표준 데이터와 서비스 공유를 구축하는 주춧돌이 되고 있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충전소가 부족해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부가 이런 고충을 덜기 위해 3년 안에 충전소를 모두 310곳까지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소차 운전자가 전국 어디에서든 30분 안에 충전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지난달 10일 국회에 문을 연 수소차 충전소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호 규제 유예 사업으로 선정됐고 국회와 정부 관련 기관이 협력해 인허가부터 최종 완공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전국에는 모두 31곳의 수소 충전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 국회 수소 충전소의 경우 하루 평균 50여 대의 수소차가 이용합니다.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가 6만 7천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소차 충전소 확충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수소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차 목표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곳곳에 수소 충전소 310곳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수소차 운전자가 어디서든지 30분 만에 충전소를 찾게 한다는 목표입니다. 오는 2040년까지 충전소를 1,200개까지 늘리면 그 시간은 15분 안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유소나 LPG 충전소 등에 수소 충전소를 함께 설치하고 충전소 설비를 컨테이너 안에 넣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소 유통센터를 구축해 현재 1kg에 8,000원 수준인 수소 가격을 2022년에는 6,000원, 2040년에는 3,000원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수소 충전소 부품 국산화를 통해서 수소 충전소 건설 비용을 저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도심지에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있는 액화 수소 충전소를 건설을 추진해야 됩니다. 정부는 만에 하나 수소 폭발 사고를 막기 위해 충전소 안전에 관한 법 기준을 강화하고 수소 안전 전담 기관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트가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제라드 알버트 무르 교수의 초청 강연을 개최했습니다.
무르 교수는 1985년 레이저가 의학과 산업계 등에 활용될 수 있게 기여한 첩프 펄스 증폭 기술을 개발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기술은 레이저의 강도를 기존보다 1000배 이상 증가시켜 빛과 물질이 새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번 강연에서 무르 교수는 초강력 레이저와 이로 인해 연구가 가능해진 물리학 연구 분야인 초고에너지 우주복사선의 기원, 블랙홀에서의 정보 상실, 진공 파괴 등의 연구를 소개했습니다. 경기도 가평구는 다음 달 1일부터 멧돼지 포획단을 100명으로 확대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매개체 가능성이 제기된 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기로 했습니다. 가평구는 그동안 포획단 30명을 3개조로 나눠 운영해왔으나 민통선 인근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포획단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막기 위해 바이러스가 검출된 멧돼지 폐사체 주변 30제곱킬로미터에 이준해 차단 펜스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감염 멧돼지는 12마리로 접경 지역인 경기도 파주와 연천, 강원도 철원에 몰려 있습니다. 환경부는 발견 지점 주변 5제곱킬로미터를 감염 지역으로 설정해 전기 펜스를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 4군데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민통선 북쪽 지역에 민관군 합동포획팀을 투입해 지난주 멧돼지 집중포획을 벌인 데 이어 2차 집중포획에 들어갔습니다. 또 멧돼지 폐사체 신고자에게 10만 원, 확진 시에는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두 개의 은하가 서로 합쳐질 때 별이 폭발적으로 생성된다는 가설이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입증됐습니다. 네덜란드 우주연구소는 합병 중인 은하를 구분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해 20만 개가 넘는 은하 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AI 활용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은하 합병에 관한 연구에 AI가 활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구팀은 AI가 수십억 개의 은하 이미지를 분석하는 데 좋은 대비책이 된다며 은하 관련 연구에서 AI가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마존과 구글의 인공지능 AI 스피커가 또 보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보안업체 세큐리티 리서치 랩스 SRL은 조사 결과 해커들이 아마존과 구글의 AI 스피커인 알렉사와 구글 홈에 기술적 결함을 이용해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거나 민감한 정보를 가로챌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SRL은 해커들이 AI 스피커를 원격 조정해 사용자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해 알아낼 수 있으며 AI 스피커의 작동이 멈춘 것처럼 보이게 한 뒤에도 대화 내용을 도청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SRL이 발견한 위험성을 제거했다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도 논란이 된 기술을 빠르게 막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최신 스마트폰이 지문 인식 보안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구글 픽셀4 스마트폰에서도 보안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BBC 뉴스를 비롯한 외신은 최근 출시된 픽셀4 스마트폰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얼굴을 인식해 바로 잠금이 해제되는 보안 결함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런 어점을 이용해 사용자가 잠을 자는 동안 다른 사람이 잠금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글은 신제품 픽셀4를 출시하면서 지문 인식 센서를 없애고 얼굴 인식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조만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아이도 태우고 짐도 실을 수 있는 승용 외건 사용하는 분들 꽤 있으시죠? 그런데 일부 제품은 경사로에서 넘어지거나 오래 쓰지 않았는데도 바퀴가 부서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가 밀어주는 외건을 타고 어린이집으로 향합니다. 4살, 5살 남매가 함께 타고도 공간이 넉넉해 짐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좀 등원할 때 짐이 많다 보니까 둘로 싣고 또 짐도 같이 싣고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 보러 갈 때에도 여기에다 같이 짐도 싣고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이런 다양한 기능 때문에 승용 외건이 날로 인기를 끌면서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등장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7개 제품을 비교 시험해봤습니다. 50kg짜리 무게추를 올린 뒤 15도로 경사를 높이자 곧바로 뒷바퀴가 들려 넘어집니다. 7개 가운데 한 제품으로 어린이용 완구의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어린이가 탔을 때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내구성 시험에서는 3개 제품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프레임이나 바퀴가 부서졌고 다른 한 제품은 안전띠가 일정 강도를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했습니다. 유모차 안전기준을 준용하여서 시험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이를 수용하였고요. 3개 업체에서는 품질을 더 강화해서 아이들의 안전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회신해 왔습니다. 다행히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7개 제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승용 외건을 살 때 어린이 제품 기준을 통과한 완구 인증을 받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복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정원 이상으로 아이를 태워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중국이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면서 관련 일자리가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온라인 구직 사이트 자오핀을 집계한 결과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5G 관련 인재를 찾는 구인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부문 인재에 대한 대우도 크게 좋아져 종사자의 평균 월급도 44%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온라인 구직 사이트 자오핀은 올해 5G 기술이 무대에 오른 첫 해라며 치열한 사업 경쟁으로 인해 숙련 인재에 대한 수요가 치솟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보험 가입할 때 약관을 확인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해서 아무리 읽어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내년부터는 보험 약관이 한층 쉬워집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자잘한 글씨들이 빼곡한 보험 약관. 내용도 많고 복잡한 데다 용어까지 어려워 제대로 이해하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 금액이나 이제 할부 같은 거나 아니면 이제 몇 달 이상 이제 돈을 내야 된다. 이런 거 부분이 조금 어렵고 다들 그냥 약관 같은 건 잘 안 읽고 그냥 동의만 항상 하고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민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먼저 상품과 관련 없는 특별 약관을 마구잡이로 끼워 팔던 관행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에 화재 벌금이나 골프 활동 중 배상 책임 등 엉뚱한 특약은 넣지 못하고 실적이 없는 특약도 빼 소비자가 가입한 내용만 약관에 담습니다. 합리적인 특별약관 부과 기준에 따르면 현재의 상품의 이 두툼한 체감론의 이 상품이 분량이 최대한 50% 내지 60%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럴싸한 상품명으로 가입자가 상품을 오해하지 않도록 상품의 특징과 종목 표기를 의무화합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을 출시할 때 법률과 의료 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꼭 거쳐야 합니다. 약관 이해를 방해하는 깨알 같은 글자들은 그림과 도표, 동영상으로 쉽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약관이 쉽게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약관 개선 방안은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최근 연예계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면서 악플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달았던 댓글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대수롭지 않은 행위로 느낀다고 하는데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고 또 처벌이 무겁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